2010년 11월의 차가운 새벽 공기가 김민수의 뺨을 스쳤다. 수원역 앞 육교는 적막했다. 가로등만이 외롭게 공간을 비추고 있었고 민수의 발걸음 소리만이 메아리 쳤다. 아, 진짜 죽겠네. 그는 회사 야근으로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새벽 1시가 넘은 시간, 평소라면 택시를 탔겠지만 오늘은 돈이 부족했다. 육교 위로 올라서자 멀리서 두 개의 그림자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중년 여성 2명이었다. 가로등 불빛에 비춰진 그들의 얼굴에는 부자연스러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안녕하세요, 총각. 앞서 걷던 여자가 입을 열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화장을 진하게 한 채 민수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다. 이 늦은 시간에 혼자 다니시네요. 민수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치려 했다. 하지만 여자들은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총각, 급하게 가시는 거 아니죠? 뒤에 있던 여자가 말했다. 저희가 아는 정말 좋은 곳이 있어요. 재미있게 놀다 가세요. 특별한 아가씨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순간 민수의 본능이 경고했다. 뭔가 이상했다. 그들의 눈빛, 미소, 말투, 모든 것이 계산된 것 같았다. 그는 재빨리 몸을 돌려 뛰기 시작했다. 뒤에서 여자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도망가지 마요. 후회할 거예요. 하지만 민수는 돌아보지 않았다. 일주일 후 민수는 인터넷에 자신의 경험을 올렸다. 그러자 며칠 뒤 한 사람이 개인 메시지를 보내왔다. 형님,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호기심에 민수는 만나기로 했다. 상대방은 군복무를 마친 지 얼마 안 된 20살 청년 이정훈이었다. 2007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정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휴가 나와서 친구들과 술을 엄청 마셔서 혼자 집에 가고 있었는데 정훈의 이야기는 민수가 겪은 것과 비슷하게 시작되었다. 수원역 앞에서 60대 할머니가 접근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따라갔다는 것이었다. 해피모텔이라는 허름한 곳이었어요. 할머니가 303호 열쇠를 주면서 방에 들어가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정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30분 정도 지나니까 할머니가 큰 여행 가방을 끌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 아가씨는 말을 정말 잘 들어. 도망갈 수도 없고 소리질 수도 없거든, 이랬어요. 민수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가방을 열었는데 정훈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다. 정말 아름다운 여자가 있었어요. 20살 정도? 얼굴은 천사 같았어요. 그런데 정훈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떨고 있었다. 그 여자가 저를 보고 웃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눈빛이 절망적이었거든요. 마치 도움을 구하는 것 같으면서도 체념한 것 같은. 가방에서 꺼내려고 손을 뻗었는데 정훈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아졌다. 팔이 없었어요. 민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처음엔 제가 잘못 만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른 쪽을 만져봤는데 역시 없었어요.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어서 가방을 완전히 열어봤어요. 정훈은 고개를 숙이고 계속했다. 그 여자는 팔도 다리도 없었어요. 오직 몸통과 목머리만. 그런데 가장 무서웠던 건 그 여자가 계속 웃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이미 모든 걸 포기한 것처럼. 그때 그 여자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정말 아름다웠는데 하는 말이, 정훈이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도망가세요. 빨리. 당신도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속삭였어요. 민수는
말문이 막혔다. 그 순간 진짜 겁에 질려서 비명을 질렀어요. 그랬더니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할머니가 다시 오는 것 같아서 창문으로 뛰어내렸어요. 다행히 1층이었지만 그 후로 몇 달간 악몽을 꿨어요.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건 그 여자의 눈빛이었어요. 마치 이미 수많은 남자들을 봐왔다는 듯한, 그리고 저에게 경고하려는 듯한. 정훈의 이야기를 들은 후 민수는 더 많은 사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몇 명 더 있었다. 대학생 김성진은 2008년에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했다. 저는 그 여자를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성진은 얼굴을 찌푸렸다. 모텔 방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옆방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여자 목소리였는데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울음소리가 계속 끊어졌다가 다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때 복도에서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조용히 해라, 손님한테 들린다 이러면서. 그 다음에 뭔가 무거운 걸 끄는 소리가 났어요. 바퀴 달린 가방 같은. 성진은 몸서리를 쳤다. 그때 갑자기 무서워져서 창문으로 도망쳤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울음소리의 주인이 누구였을지. 또 다른 증언자 박민호 가명은 더욱 섬뜩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2009년이었어요. 저도 그 할머니한테 속아서 모텔까지 갔는데 민호는 창백한 얼굴로 말했다. 가방을 열기 전에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빨리 다녀와라, 아가씨가 기다린다 이러더라고요.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복도 끝에서 이상한 광경을 봤어요. 할머니가 뭔가를 주사기로 주사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무서워서 몰래 나와버렸는데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 주사는 의식을 잃게 하거나 말을 못하게 하는 약물이었을 것 같아요. 민수는 이런 증언들을 모으면서 점점 더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조직적인 범죄였다. 어느 날 밤 민수에게 익명의 전화가 걸려왔다. 당신이 수원형 일을 조사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목소리는 중년 남성이었다. 조심하세요. 그들이 당신을 주시하고 있어요. 누구세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당신이 알아낸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에요. 그 여자들은, 아니, 그 조직은 상상보다 훨씬 크고 잔혹해요. 전화기 너머로 깊은 한숨이 들렸다. 그들이 하는 일은 젊은 남자들을 유인해서 납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는 건가요? 사지를 절단해요. 그래서 완전히 무력하게 만든 다음 성매매에 이용하는 거죠. 주로 특수한 취향을 가진 고객들한테. 민수는 소름이 돋았다. 그럼 그 여자들은 피해자들이에요. 한때는 그들도 평범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목소리가 더욱 어두워졌다. 이제는 그들의 도구가 되어버린 거죠. 전화는 갑자기 끊어졌다. 민수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며칠 후 민수는 집 앞에서 익숙한 얼굴을 마주쳤다. 바로 그날 밤 육교에서 만났던 화장 진한 중년 여자였다. 안녕하세요, 총각. 여자는 여전히 그 부자연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동안 어디 숨어 계셨어요? 민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어떻게 여기를? 우리가 못 찾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자가 한 걸음 가까이 다가왔다. 총각이 우리에 대해 이것저것 알아보고 다닌다면서요? 저는 그냥. 조용히 하세요. 여자의 미소가 사라졌다. 우리 일에 코들이 밀면 좋지 않을 거예요. 그때 여자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작은 사진이었다. 그 사진 속에는 팔다리가 없는 여자가 있었다. 바로 정훈이 말했던 그 여자였다. 이 아가씨 예쁘죠?
여자가 소름 끼치게 웃었다. 원래는 아주 활발한 아이였어요. 대학생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주 조용하고 순종적이에요. 민수는 구역질이 날 것 같았다. 총각도 궁금하시죠? 어떤 기분인지, 완전히 무력해진다는 게 어떤 건지 여자가 속삭였다. 곧 알게 될 거예요. 여자는 그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 하지만 민수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로부터 일주일 후 민수는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더 만났다. 택시기사 김씨였다. 30년 넘게 이 일하면서 온갖 걸 다 봤는데 김씨는 담배를 깊이 들이마셨다. 그 사람들만큼은 정말 인간이 아닌 것 같아요. 직접 보셨나요? 몇 번 태워봤어요. 새벽에 큰 가방을 끄는 사람들, 김씨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 가방이 이상하게 무겁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뭐가요? 소리가 났어요. 가방 안에서. 김씨가 고개를 저었다.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는데 분명히 누군가 움직이는 소리였어요. 그것도 뭔가 애원하는 것 같은. 김씨는 담배꽁초를 바닥에 문질러 끄며 말을 이었다. 한 번은 호기심에 뭐 그렇게 무거운 거 들고 다니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사람이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라고 대답하더라고요. 민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때 그 할머니 눈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냉혈동물 같았어요. 마치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김씨가 몸서리를 쳤다. 그 후로는 그런 손님들 안 태워요. 어떻게든 핑계대고 거절하죠. 그런 일에 연루되고 싶지 않으니까. 민수가 조사를 계속하면서 점점 더 무서운 사실들이 드러났다. 실제로 수원역 근처에서 실종된 젊은 남성들이 몇 명 있다는 것이었다. 2006년 이후로 최소 7명의 젊은 남성들이 수원역 근처에서 실종되었다. 모두 20대 초중반이었고 마지막 목격 장소가 수원역 일대였다. 경찰은 가출이나 자발적 실종으로 결론지었지만 가족들은 납득하지 못했다. 우리 아들은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실종된 이모 씨 23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마지막에 친구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수원역에서 이상한 아줌마들을 만났다고 했어요. 그 후로 연락이 끊어졌어요. 또 다른 실종자 박모 씨의 경우도 비슷했다. 마지막 목격자에 따르면 새벽에 중년 여성들과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 목격되었다고 했다. CCTV를 확인해달라고 했지만 박 씨의 형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화질이 안 좋다느니, 각도가 안 좋다느니, 온갖 핑계로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어요. 민수는 이런 사실들을 접하면서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다. 정훈이 본 그 여자도 원래는 이렇게 실종된 사람 중 하나였을지 모른다는 것을. 민수는 마침내 해피모텔을 직접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물론 혼자 가지는 않았다. 정훈과 함께, 그리고 만약을 대비해 다른 친구들에게도 미리 알려두었다. 해피모텔은 수원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었다. 3층짜리 낡은 건물로 겉보기에는 평범한 모텔이었다. 하지만 뭔가 음침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여기가 그곳이에요. 정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수는 모텔 주변을 살펴봤다. 1층에는 작은 상점들이 있었고 이에 3층이 객실인 것 같았다. 특별히 이상할 것은 없어 보였지만 그때 모텔 옆쪽으로 난 좁은 골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무언가 끄는 소리였다. 바퀴 달린 가방을 끄는 것 같은. 민수와 정우는
조심스럽게 골목 입구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들이 본 것은 한 중년 남자가 큰 여행 가방을 끌고 모텔 뒷문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었다. 그 가방은 상당히 무거워 보였고 가방 전체가 이상하게 볼록했다. 마치 사람이 저거. 정훈이 숨을 죽이며 속삭였다. 그때 가방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뭔가 움직이는 소리, 그리고 신음 소리 같은 것이었다. 민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정말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었다. 그날 밤을 마지막으로 민수는 더 이상 조사하지 않기로 했다. 너무 위험했고 무엇보다 자신도 언제 표적이 될지 몰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가 알아낸 진실은 악몽 같았다. 수원역 일대에서는 정말로 젊은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범죄가 벌어지고 있었다. 그들은 사람들을 납치해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사지를 절단한 후 특수한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것은 그 피해자들이 아직도 어딘가에서 살아있다는 것이었다. 정훈이 본 그 여자처럼 모든 희망을 잃은 채로 민수는 이 모든 것을 경찰에 신고했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다. 결국 그는 자신이 알아낸 사실들을 인터넷에 올리고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하지만 2010년 이후로 수원역 일대의 이상한 활동들은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한다. 아마도 소문이 퍼지면서 조심해진 것 같다고. 그런데 정말로 그들이 사라진 것일까? 아니면 단지 더욱 조심스럽게, 더욱 은밀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그 어딘가에서 팔다리를 잃은 채로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아직도 구조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민수는 지금도 가끔 악몽을 꾼다. 그 꿈에서는 자신이 그 여행 가방 안에 들어있고 누군가 자신을 끌고 가고 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는 팔다리가 모두 사라져 있다. 아직도 수원역의 밤은 어둡고 적막하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는 여전히 누군가 속삭이고 있을지 모른다. 총각, 좋은 곳이 있는데